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일부 되살아나다 1장 시대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으로 향해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갔다. 말하자면 지금과 너무나 흡사하게 그 시절 목청 큰 권위자들 역시 좋든 나쁘든 간에 오직 극단적인 비교로만 그 시대를 규정하려고 했다. 영국의 왕좌에는 턱이 큰 왕과 못생긴 왕비가 앉아 있었고, 프랑스의 왕좌에는 턱이 큰 왕과 아름다운 왕비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빵과 생선을 쟁여놓고 사는 두 나라 모두의 귀족들은 당시의 전반적 상황이 영원하리라 확신했다. 때는 서기 1775년. 영국인들은 살기 좋았다는 그 시절에도 지금만큼이나 영적 계시에 현혹되어 있었다. 사우스콧 부인이 막 22번째 복된 생일을 맞았을 무렵이었다.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근위 기병대의 어느 사병은 장차 런던과 웨스트민스터를 집어삼킬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함으로써 일찌감치 그녀의 출현을 알렸다. 심지어 그로부터 꼭 12해 전에는 콕거리의 한 유령이 계시를 전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다. 바로 작년에 유령들이 계시를 한 것처럼 말이다. 한편 그 즈음 아메리카에 있는 영국 신하들이 회의를 통해 영국 왕과 국민들에게 세계 정세 따위에 시시하기 짝이 없는 세속적인 일들을 예언했다. 묘하게도 그 예언은 콕거리의 풋내기 겁쟁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보다 인류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한편 자매국인 방패와 삼지창의 나라에 비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적은 프랑스는 지폐를 마구 찍어내고 소비하면서 거침없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었다. 게다가 기독교 성직자의 비호 아래 한 젊은이의 손목을 자르고 집게로 혀를 구멍내는 것도 모자라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형을 내리는 등 인간이 고안해낸 업적을 즐겼다. 빗속에서 더러운 성직자의 행렬을 50-60야드 떨어진 거리에서 보고서도 예를 갖춰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희생자가 화형에 처해지는 동안에도 프랑스와 노르웨이 숲에는 운명이라는 산지기의 눈에 들어 톱으로 잘리고 널빤지가 되어 이동 가능한 형틀로 만들어질 나무들, 칼이 담긴 자루와 함께 잔혹한 역사 속으로 희생자를 데리고 갈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또한 파리 근교에서 척박한 땅을 부쳐먹고 사는 몇몇 농부들은 죽음이라는 농부가 혁명 중 사형수 호송차로 쓰려고 미리 준비해둔 조잡한 마차가 비바람에 젖지 않도록 진흙투성이 돼지가 킁킁대고 닭들이 회를 치는 허름한 헛간으로 들여놓았으리라. 산지기와 농부는 쉬지 않고 바삐 그러나 조용히 살금살금 일을 했기에 아무도 그들이 일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안 자고 깨어 있었다가는 무신론자에다 반역자로 몰리기 십상이어서 더욱 그랬다. 영국에서는 나라의 자랑거리로 내놓을 만한 질서와 치안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수도에서조차 밤마다 빈집털이와 무장 강도가 횡행했다. 집집마다 시외로 나갈 때는 가재 도구를 가구상 창고에 맡기라는 당부를 공공연하게 들었다. 한밤의 노상 강도가 낮이면 소매 상인이 되었다. 만약 물건을 강탈당한 동료 상인이 얼굴을 알아보고 그에게 따지면 총으로 대담하게 머리통을 쏘고 도주했다.
한 번은 강도 7명이 역마차를 습격했는데 그중 3명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고 나머지 총알이 빗나가는 바람에 경찰이 다른 넷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 강도 4명은 역마차를 유유히 털었다. 위험 넘치는 권력자 런던 시장님은 턴햄 그린 한복판에서 노상강도 한 놈에게 몽땅 털렸다. 노상강도는 수행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장님의 그 대단한 품위를 훼손했다. 그런가 하면 런던 감옥의 죄수들은 간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법의 집행자들은 장전한 나팔총을 곧장 죄수에게 들이댔다. 궁중 아련실에서는 도둑들이 귀족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를 들치게 했다. 군인들은 밀수품을 구하려고 소총을 든 채 세인트 자일스로 오고 폭도들은 그런 군인에게 총을 겨눴다. 그러면 군인들은 폭도에게 맞총질을 했다. 이런 일들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늘 바쁘고 언제나 필요하긴 사형 집행인에게는 끊임없이 요청이 들어왔다. 여보게, 쭉 늘어선 잡범들 목을 매달게. 여보게, 화요일에 체포한 좀도둑은 토요일에 사형시키게. 이봐, 뉴게이트에 투옥된 죄수 12명은 손에 낙인을 찍으라고. 자, 웨스트민스터 홀 문에 붙은 벽보는 불살라버리고 오늘은 극악무도한 살인자의 목숨을 처리하고 내일은 농부 아들한테서 6펜스를 빼앗은 가련한 좀도둑의 목숨을 처리하게. 이런 모든 일들과 비슷한 수많은 사건들이 1775년 한 해 동안 일어났고 종결됐다. 그 와중에도 산지기와 농부는 홀로 묵묵히 제1의 열심이었고 그 사이 턱이 큰 두 왕과 못생긴 왕비와 아름다운 왕비는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며 자신들의 신성한 권리를 누렸다. 그렇게 1775년 한 해 당대의 위대한 인물들과 수많은 하찮은 존재들은 각자 자기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2장 역마차 11월의 어느 금요일 밤 이 이야기와 관련 있는 첫 번째 인물 앞에 도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도버대로는 슈터스 힐을 느릿느릿 올라가는 도버행 역마차 앞에도 펼쳐져 있었다. 그는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역마차 옆 진흙탕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걷는 이유는 걷기 운동이 조금이라도 재미있어서가 아니었다. 진흙탕 언덕길을 무거운 마구를 얹고 역마차까지 끌고 오르기가 너무 힘에 겨웠던 말들이 벌써 3번이나 걸음을 멈췄기 때문이다. 한 번은 블랙히스로 되돌아가겠다고 반항하며 마차를 끌고 길을 가로지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고삐와 채찍을 든 마부와 조수는 힘을 합쳐서 어떤 동물은 이성을 부여받았다는 주장을 강력히 옹호하지 않는 이상 동물의 의도 따위는 무시해버리라는 전쟁술 책에서 읽은 그대로 행동했다. 그러자 말들은 굴복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다. 말들은 고개를 떨구고 꼬리를 부르르 떨면서 이따금 큰 관절이 부서지기라도 한 듯 버둥거리고 비틀거리면서 질척한 진흙탕을 빠져나갔다. 마부가 말들을 잠시 쉬게 했다가 겁을 주며 그만 가자 라고 외치며 일으켜 세울 때마다 선두의 말은 도저히 언덕 위로 마차는 못 끌고 가겠다는 듯 머리와 온몸을 격렬하게 털었다. 유난히 단호한 말이었다. 선두말이 이렇게 털털거릴 때마다 승객은 아마 예민한 승객일 테지만 깜짝 놀라고 불안해했다. 움푹 꺼진 땅마다 증기 같은 안개가 서려 있었다. 안개는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한 악한 영혼처럼 쓸쓸하게 언덕을 배회했다. 축축하고 몹시 차가운 안개는 바다의 불길한 파도처럼 대기 중에서 잔물결을 지어 서서히 움직이다 다른 증기들을 뒤덮었다. 안개가 워낙 짙어서
마차의 불빛이 비추는 거라고는 이런 안개의 움직임과 몇 야드 앞길 뿐이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말들이 내뿜는 입김이 안개와 뒤섞여 마치 말들이 안개를 죄다 만들어낸 것 같았다. 다른 승객 2명도 함께 마차 옆에서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이 3명은 모두 얼굴과 귀를 옷으로 감쌌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었다. 그래서 누구도 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다른 2명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 수 없었다. 3명 모두 각자 다른 2 동행자가 육안은 물론 시만으로도 볼 수 없게 겹겹이 싸매어 감추었다. 그 당시 여행자들은 자기소개만 듣고서 상대를 믿을 수 있을 만큼 대범하지 못했고 너무나 소심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강도 아니면 강도 끈아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강도 끈아풀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시 대부분의 여인숙과 술집의 주인장부터 가장 미천한 마구간지기까지 강도 두목 아래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끈아풀이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그래서 1775년 11월 금요일 밤 도버행 역마차 차장은 슈터스 힐을 느릿느릿 올라가며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마차 뒤 특별한 발판에 버티고 서서 발을 구르며 앞에 있는 무기 상자를 한 눈과 한 손으로 지키고 있었다. 그 상자 맨 밑바닥에는 단검이 있었고 그 위에는 장전한 권총 67자루가 다시 그 위에는 나팔총 1자루가 놓여 있었다. 도버행 역마차 안에는 평소처럼 우호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차장이 승객을 의심하고 승객은 다른 승객과 차장을 의심하고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다. 마부는 말 외에는 무엇도 믿지 않았다. 그는 이 짐승들로 말하자면 이 말들은 마차를 끌 정도로 튼튼하지 않다고 양심을 걸고 성경에 맹세할 수 있었다. 워, 마부가 외쳤다. 자, 한 번만 더 끌면 꼭대기야. 빌어먹을.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원. 줘. 왜? 차장이 대답했다. 지금 몇 시쯤 됐어, 줘? 11시하고도 10분. 이런 맙소사. 짜증이 난 마부가 소리쳤다. 슈터스 정상은 아직 멀었군. 이랴, 어서 가자. 단호했던 선두말이 결정적인 채찍질 한 번에 반항을 포기하고 힘겹게 발을 옮기자 나머지 3마리도 뒤따랐다. 도버행 역마차는 긴 장화를 신고 질척거리는 진흙탕길을 걷는 승객들과 함께 다시 언덕을 올랐다. 3사람은 마차가 멈추면 멈췄고 마차 곁에부터 끝까지 함께했다. 3명 중 1명이라도 안개와 어둠 속을 조금 더 빨리 걷자고 대담하게 제안한다면 이는 강도의 총에 맞으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말들은 마지막 힘을 내어 마차를 언덕 꼭대기로 끌고 갔다. 말들은 다시 숨을 고르기 위해 걸음을 멈추고 차장은 마차에서 내려 마차가 굴러내려가지 않게 바퀴에 제동장치를 걸고 마차 문을 열어 승객들을 태웠다. 이봐, 조. 마부가 마부석에서 내려다보며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왜 그래, 톰? 2 사람은 귀를 기울였다. 조, 말이 달려오고 있어. 그러게, 톰. 나 같으면 질주해 온다고 말하겠네. 차장이 문고리를 쥔 채 이렇게 대꾸하고는 재빨리 자기 자리로 올라갔다. 신사 양반들, 오 하느님, 여러분, 어서. 그는 다급하게 총에 공이치기를 뒤로 당기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기로 되어 있는 그 승객은 마차에 오르려고 계단에 서 있고 다른 승객 2명 역시 그 뒤에 바짝 붙어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승객은 계단에 오른 채 몸뚱이의 반은 마차 안에,
반은 밖에 있고 나머지 승객은 아직 길 위에 있었다. 그들은 일제히 마부와 차장과 마부를 번갈아 바라보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부가 뒤를 돌아보고 차장도 뒤를 돌아다보고 심지어 고집센 선두말조차 귀를 쫑긋 세운 채 반항하지 않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한밤의 정적 속으로 덜컹거리며 낑낑 올라오던 마차가 멈추자 더없이 고요해졌다. 숨을 헐떡이는 말들 때문에 마차는 흥분한 듯 가만히 흔들렸다. 승객들의 심장 소리가 곁에서도 들릴 정도로 요란하게 뛰었다. 어쨌든 잠시 조용해진 이 순간 무언가를 기대하며 숨죽이는 사람들의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또렷이 들려오는 듯했다.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빨리 격렬하게 언덕으로 올라왔다. 이봐 거기! 차장은 최대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거기 서라! 총을 쏘겠다! 말발굽 소리가 돌연 멎더니 안개 속에서 허둥대고 헉헉거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보행 역마차요? 뭐든 무슨 상관이야. 차장이 쏘아붙였다. 뭐하는 놈이냐? 도보행 마차요? 뭘 알고 싶은 거냐? 그 마차가 맞다면 승객을 찾수다. 승객 누구? 자르비스 로리시오. 우리의 등장인물인 승객이 곧바로 자기 이름이라고 밝혔다. 차장과 마부, 다른 두 승객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꼼짝 마라. 차장이 안개 속의 목소리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만에 하나 내가 실수라도 하면 네 놈은 평생 불구로 살 거야. 롤이라는 신사분이 직접 대답할 것이다. 무슨 일이요? 승객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날 찾는 사람이 누구지? 혹시 제리인가? 맞습니다요, 로리 씨. 무슨 일인가? 저쪽에서 전가를 가져왔습니다. T 상사에서요. 차장, 이 심부름꾼을 압니다. 로리 씨는 다른 두 승객이 정중하다 못해 잽싸게 물러나준 덕분에 길바닥으로 내려서며 말했다. 두 승객은 바로 마차로 뛰어 올라가 문을 닫고 창문을 올린 다음 말했다. 저자를 가까이 오게 합시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빌어먹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차장이 걸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봐요. 그래요, 차장 양반. 제리가 아까보다 더 쉰 목소리로 말했다. 걷는 속도로 말을 못이오. 나 보여요? 혹시 말 한 장에 권총집을 매달았거들랑 그 근처로 손 가는 거 절대로 내 눈에 안 띄게 하쇼. 성미가 급해서 일 치르는데 이골이 났는데 그게 꼭 총탄과 관련된 거라서 말이오. 자, 그럼 형씨 얼굴이나 봅시다. 소용돌이치는 안개 속에서 말과 기수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더니 승객이 서 있는 역마차 옆으로 다가왔다. 기수는 몸을 숙여 차장을 훑어보다 작게 접힌 쪽지를 승객에게 건넸다. 기수의 말이 콧김을 내뿜었다. 말이고 기수고 할 것 없이 말 발굽부터 기수의 모자에까지 온통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차장. 승객이 일적인 비밀 이야기라도 하려는 듯 나지막이 말했다. 오른쪽으로 나팔총에 개머리판을 들어올리고 왼손으로 포신을 잡고 기수를 살피고 있던 경계심 많은 차장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네, 손님. 파악하고 말 것도 없소. 난 텔슨 은행에 다니오. 런던에 있는 텔슨 은행을 잘 알 테죠? 난 업무차 파리에 가는 길입니다. 자, 1크라운이면 술 한잔 값은 될 거요. 이 쪽지 좀 읽어봐도 되겠소? 서둘러 주신다면요, 손님. 그는 쪽지를 펼쳐 마차 불빛에 의지해 읽었다. 처음에는 속으로 읽다가 나중에는 소리를 내어
도버에서 아가씨를 기다리시오. 차장, 보다시피 몇 글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요. 제리, 가서 내가 되살아났다 라고 하더라고 전하게. 안장에 앉아있던 제리가 화들짝 놀랐다. 요상한 대답이군요. 제리가 더욱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전하면 되네. 그러면 내가 글로 적어 보내지 않더라도 쪽지를 받았다는 걸 그쪽에서 알 걸세. 그럼 조심히 가게. 승객은 그렇게 말한 다음 마차 문을 열고 올라탔다. 동료 승객들의 도움은 받지 않았다. 그들은 벌써 시계며 지갑 따위를 장화 안에 숨기고 이제는 잠자는 척하고 있었다. 다른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피하자는 것 외에 더 명백한 목적은 없었다. 마차는 다시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리막길에 이르자 한측 묵직해진 안개가 화환처럼 마차를 휘감았다. 차장은 나팔총을 무기 상자에 돌아놓으면서 무기들을 점검하고 허리에 찰 여벌 권총들도 점검한 다음 좌석 밑에 있는 더 작은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목수의 연장 몇 점과 횃불을 피울 수 있는 회 2개, 부식깃 통 따위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춘 덕에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행여 마차의 램프가 꺼지거나 폭풍우가 몰아쳐도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부싯돌로 지폐 불을 붙여 5분 내에 안전하고 쉽게 불을 피울 수 있었다. 톰! 마차 지붕 너머에서 부드러운 말소리가 들렸다. 왜 그러나 조? 그 전갈 들었지? 들었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톰? 아니, 전혀.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 차장이 말했다. 나도 전혀 모르겠던데. 안개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제리는 말에서 내려 기진맥진한 말을 쉬게 해주고 자신도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낸 후에 모자 차양에서 약 반 갤런 들이의 물을 쏟아냈다. 그러고는 물이 잔뜩 튄 팔에 고삐를 걸고 서 있다. 역마차의 바퀴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고 다시 고요해지자 돌아서서 언덕을 내려갔다. 이봐요, 노부인. 템플바에서 여기까지 한달음에 왔으니 평지를 달릴 때까지는 내가 부인의 내 다리를 못 믿겠구려. 목이 쉰 심부름꾼이 자신의 안마를 향해 중얼거렸다. 되살아났다. 참으로 유상한 말이군. 그나저나 제리, 너한테 좋을 게 하나 없어. 똑똑히 들어 제리. 되살아나는 게 유행이 된다면 빌어먹을. 넌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지는 거라고. 4장 준비. 이튿날 오전 역마차가 도버에 무사히 도착하자 로열 조지 호텔의 수석급사가 관리에 따라 마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격식을 차려서 문을 열어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겨울에 런던에서 역마차를 타고 온다는 것은 모험심 강한 여행객만이 시도할 수 있는 축하할 만한 업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때 축하받을 모험심 강한 여행객은 한 명뿐이었다. 다른 2명은 각자의 목적지에서 내렸던 것이다. 눅눅하고 더러운 짚을 깐 데다 역겨운 냄새까지 나는 어두컴컴한 마차 내부는 커다란 개집 같았다. 허름한 외투에 후줄근한 모자 차림의 승객 로리 씨가 지푸라기가 잔뜩 붙은 몸과 지늘기 잔뜩 묻은 다리를 부르르 떠는 모습 역시 개처럼 보였다. 급사 양반, 내일 칼레행 정기선이 있소? 네, 나으리. 날씨가 좋고 바람만 괜찮으면요. 오후 2시쯤이면 물때도 아주 좋을 겁니다. 방을 잡을까요, 나으리? 밤이 되기 전에는 침대를 이용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부탁하네. 그리고 이발사도.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시겠죠, 나으리? 그렇게 하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보게, 콩코드실로 안내해드리게. 신사분의 여행 가방과 더운 물을 콩코드실로 갖다 드리고 콩코드실에서 구두를 벗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그리고 이발사도 콩코드실로 보내고. 자,
어서 콩코드실로 가시죠. 콩코드실은 언제나 역마차를 타고 온 승객에게 배정되었다. 한결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껍게 감싼 역마차 손님들은 로열 조지 호텔의 직원들에게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방으로 들어가는 손님의 모습은 똑같지만 나올 때는 각양각색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급사와 짐꾼 2명, 여종업원 서너 명의 여주인까지 콩코드실과 커피숍 사이의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낡았지만 단정하게 손질된 큼직한 네모 커프스 단추와 큰 주머니 덮개가 달린 갈색 정장을 차려입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예순의 신사를 흘끔거리고 있었다. 그날 오전 커피숍의 손님은 갈색 정장을 입은 신사뿐이었다. 손님은 난로 앞으로 끌어당겨 놓은 식탁에 앉아 난로불을 쬐며 식사가 나오길 기다렸다. 그 모습이 어찌나 차분했던지 마치 초상화 그리는 화가 앞에서 포즈를 취해주는 것 같았다. 양 무릎 위에 손을 하나씩 올려놓은 모습은 단정하고도 꼼꼼해 보였고 펄럭이는 조끼 아래 살짝 내려온 줄시계는 경솔하고 덧없는 난로불에 반해 진중함과 지속성을 자랑하기라도 하듯 째깍째깍 훈계조의 낭낭한 소리를 냈다. 달이라면 자신 있는 로리 씨는 얇고 착 달라붙는 고급 원단의 갈색 스타킹을 자랑스레 신고 있었다. 구두와 구두 버클은 소박하지만 잘 손질되어 있었다. 머리에 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작고 매끈하고 빳빳한 아마빛깔 가발은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머리카락으로 만들었을 텐데도 비단실을 자아서 만들거나 유리섬유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리넨 셔츠는 스타킹처럼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근처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나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 위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돛대처럼 새하였다. 늘 그렇듯 감정 표현이 자제된 그의 차분한 얼굴은 특이한 가발 아래 촉촉하고 초롱초롱한 눈동자 덕분에 밝게 빛났다. 텔슨 은행의 직원다운 냉철하고 내성적인 표정을 익히기 위해 틀림없이 오랜 세월 주인을 고생께나 시켰을 법한 눈이었다. 뺨의 혈색은 좋았고 주름은 있지만 근심의 흔적은 별로 없는 얼굴이었다. 텔슨 은행에서 신임받는 직원인 만큼 업무상 다른 사람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소한 근심은 얻어입은 헌옷 만큼이나 쉽게 입었다 버리는 법이다. 초상화 화가를 위해 포즈를 취한 모델처럼 앉아있던 로리 씨는 결국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얼마 후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소리에 잠을 깬 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급사에게 말했다. 오늘 중으로 젊은 숙녀분이 여기 오실 테니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시오. 자르비스 로울이나 텔슨 은행에서 온 남자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죠, 나리. 런던에 있는 텔슨 은행 말씀이시죠? 그렇소. 알겠습니다. 저희는 영광스럽게도 런던과 파리를 오가는 나리 같은 은행원 손님들을 종종 접대하죠. 텔슨 은행 분들은 여행을 참 많이 다니시는군요. 그렇소. 우리는 영국 은행인 동시에 프랑스 은행이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나리께선 이런 여행에 별로 익숙해 보이지는 않으시군요. 그렇지 않으신지요? 최근 몇 년간은 그랬소. 내가 프랑스를 떠난 지 15년이 다 되었으니. 정말이십니까, 나리? 제가 여기에서 일하기 전이로군요. 지금 주인님이 이 호텔을 사기 전이네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호텔 주인이었죠. 그럴 거요. 하지만 텔슨 은행 같은 곳은 보나마나 15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 50년쯤 번창했을 테죠, 나리? 아마 그 3배, 150년쯤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요. 그렇군요, 나리. 급사는 입을 모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뒤로 물러나면서 오른팔에 걸었던 냅킨을 왼쪽으로 옮긴 다음 자세를 낮추고 관람석 또는 감시탑에서 그러는 듯 손님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찬찬히 살폈다. 태고 쪽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급사의 본분에 따라서.
로리 씨는 아침 식사를 끝내고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길고 좁은 도버 시내는 해변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허연 절벽을 향해 바다 타조처럼 머리를 쳐박고 있는 형상이었다. 해변은 파도가 가져다 부려놓은 것들과 아무렇게나 내던진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황량했다. 바다가 제멋대로 해놓은 것이다. 바다가 좋아하는 것은 파괴였다. 바다는 마을을 향해 호령하고 절벽에 대고 호통을 치며 미친 듯이 해안을 깎아내렸다. 주택가에는 어찌나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지 병자가 바다에 몸을 담그려고 내려오듯 병든 생선이 공기에 몸을 담그려 올라온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부두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꽤 많은 사람이 해변을 거닐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특히 바닷물이 넘칠 듯 찰랑찰랑한 밀물대는 더욱 그랬다. 이 도시에서는 아무 사업도 하지 않는 시시한 장사꾼이 가끔 뚜렷한 이유도 없이 큰 재산을 모으는 경우가 있었고, 놀라운 것은 밤에 전등을 켜면 이웃에서 난리가 난다는 것이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간혹 프랑스 해안이 보일 정도로 청명했던 대기는 다시 안개와 수증기로 뒤덮였다. 그리고 로리 씨의 머릿속에도 다시 구름이 밀려왔다. 날이 저물자 그는 커피숍 난로 앞에 앉아 아침 식사 때처럼 저녁 식사를 기다렸다. 그는 뻘겋게 타오르는 석탄을 보면서 부지런히 파내고 또 파내는 상상에 잠겼다. 저녁 식사 후 훌륭한 적포도주 클라레 한 병은 시뻘건 석탄을 캐던 사람을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별달리 해롭진 않았다. 그렇게 여유작작 시간을 보내던 혈색 좋은 노신사 로리 씨가 흡족한 표정으로 마지막 남은 포도주를 술잔에 막 따랐을 때였다.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가 좁은 길을 따라 올라와 호텔 안뜰에 들려왔다. 그는 입도 안 된 술잔을 내려놓고는 중얼거렸다. 아가씨군. 잠시 후 급사가 달려와 런던에서 도착한 마네트 양이 텔슨 은행에서 온 신사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 이렇게 빨리? 마네트 양은 오는 도중에 요기를 한 터라 음식 주문은 하지 않았고 상대만 괜찮다면 한시 앞이 텔슨 은행에서 온 신사를 만나고 싶어 했다. 텔슨 은행에서 온 신사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담담히 잔을 비웠다. 그리고 묘하게 생긴 조그만 아마빛 가발을 귀까지 눌러쓰고 급사를 따라 마네트 양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다. 장례식에나 어울릴 법한 검은 말털 장식에 묵직한 짙은색 테이블로 가득한 크고 어두침침한 방이었다. 테이블마다 얼마나 여러 번 기름을 발라 닦았는지 방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 켜놓은 긴 촛불 2개가 모든 테이블 상판에 희미하게 반사될 정도였다. 테이블들은 검은색 마호가니 무덤에 묻혀있는 것 같아서 파내지 않고는 이렇다 할 빛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두컴컴한 탓에 로리 씨는 낡은 터키산 카페 뒤를 걸어가는 동안 혹시 마네트 양이 근처 다른 방에 있지 않을까 의심스러웠다. 이윽고 긴 양초 2개를 지나자 초와 난로 사이 테이블 옆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숙녀가 보였다. 17 남짓 되어 보이는 그녀는 승마복 차림에 리본 달린 여행용 밀짚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작고 가냘프고 예쁜 얼굴과 풍성한 금발, 미심쩍은 듯 그를 바라보는 푸른 눈동자, 그리고 당혹스러움과 호기심, 두려움이나 총명한 집중력을 주름으로 한 번에 표현하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이마에 잠깐 머물렀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비슷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바닷물이 만조였던 어두운 추운 날, 그의 팔에 안겨 바로 이 해협을 건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어린 숙녀의 등 뒤 커다란 거울에 서린 김처럼 이내 사라져 버렸다. 흑인 큐피드들이 검은 여신에게 바칠 사해의 과일 바구니를 들고 행렬하는 조각으로 장식한 거울이었는데 흑인 큐피드 조각은 머리가 없거나 온통 깨져 있었다. 그는 마네트 양에게 정중하게 목례를 했다. 앉으세요, 선생님. 무척 낭랑하고 명랑한 젊은 목소리였다. 외국어 억양이 조금 섞여 있지만 거의 표가 나지 않았다. 숙녀분의 손에 키스를 보냅니다. 로리 씨가 조금은 구식으로 말한 뒤 다시 정중하게 인사하고 의자에 앉았다. 선생님, 어제 은행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저에게는 조금 새로운 정보, 아니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가씨. 아무래도 괜찮아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한 번도 뵌 적 없는 불쌍한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로리 씨는 의자로 돌아가서 흑인 큐비드의 행렬 조각에 불안한 시선을 던졌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우스꽝스러운 바구니를 들고 가는 것만 같았다. 읽어보니 파리에 가서 친절하게도 그 일로 은행에서 파견 나온 신사분을 만나 일을 처리하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게 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그녀는 상대가 자신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식견도 높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상체를 숙여 절을 했다. 로리 씨도 다시 한번 절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답변을 했어요, 선생님. 내막을 아는 분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저에게 조언을 해줄 만큼 친절한 분이 도와주신다면 프랑스에 가겠다고요. 전 고아인데다 동행할 친구조차 없으니 훌륭한 신사분의 보호를 받으며 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고맙겠다고 말이죠. 그 신사분은 이미 런던을 떠났지만 심부름꾼이 그분을 따라가 여기에서 기다려 주십사고 간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임무를 맡게 되어 기뻤습니다. 끝까지 완수하게 된다면 더 기쁠 겁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요. 은행 측으로부터 그 신사분이 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도요. 각오는 단단히 했는데 전 천성적으로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성격이랍니다. 천성적이라. 로리 씨가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에 다시 한번 부스럭거리는 아마빛 가발을 귀 위로 고쳤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난감하군요.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지만 주저하는 동안 그녀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때 어린 숙녀가 이마를 축혀 올리며 묘한 표정을 지었고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환영을 붙잡으려고 그런 건지 팔을 위로 뻗었다. 선생님, 혹시 저를 만난 적이 있으세요? 제가요? 로리 씨는 손바닥을 펼친 뒤 더 따져보자는 듯 미소를 지으며 손을 밖으로 뻗었다. 여성스럽고 자그마한 코 바로 위 미간에 더할 나위 없이 섬세하고 고운 선이 하나 생겼고 내내 서 있던 숙녀는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기자 표정은 더욱 깊어졌다. 로리 씨는 생각에 잠긴 숙녀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 지금은 영국에 귀화하셨으니 영국의 젊은 숙녀처럼 마네트 양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죠? 편하실 대로 하세요, 선생님. 마네트 양, 저는 직장인입니다. 주어진 일을 해야 하죠. 제 말을 들을 때는 말하는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주의는 기울이지 마십시오. 실제로 저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은행의 고객이셨던 어떤 분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사연이라고요? 그는 마네트 양이 되물은 단어를 일부러 잘못 들은 척하고 서둘러서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고객이셨습니다. 은행 업무로 거래하는 분들을 보통 고객이라고 부르죠. 그분은 프랑스 출신 신사였으며 과학자였습니다. 아주 학식이 높은 분이었죠. 의사이기도 하셨고요. 혹시 보배 출신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배 출신이셨죠. 아가씨의 아버지 마네트 씨처럼. 아가씨의 아버지처럼 파리에서 명성이 자자하던 신사였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파리에서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서로 비밀을 털어놓을 만큼 각별했습니다. 당시 저는 프랑스 지점에 근무하고 있었죠. 벌써 20년 전이군요. 당시라뇨? 혹시 그때가 언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20년 전이라고만 말씀드리죠. 그분은 영국 여성과 결혼을 하셨고, 저는 그분의 재산 관리인이었습니다. 많은 프랑스 신사와 프랑스 가정처럼 그분도 재산 관리를 전적으로 텔슨 은행에 맡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수십 명의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죠. 이들과는 그저 사무적인 관계를 맺을 따름입니다. 하등의 우정도, 특수한 이해관계도, 감정도 없죠. 은행 업무 시간에 이 고객, 저 고객을 접촉하듯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면서 이 고객, 저 고객, 수많은 고객을 상대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이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저 기계처럼 일할 뿐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혹시 제 아버지 이야기가 아닌가요, 선생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묘하게 일그러진 이마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뒤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을 때 저를 영국으로 데려온 분이 바로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 틀림없어요. 로리는 자신을 신뢰하며 망설이듯 내민 조그만 손을 잡아 정중하게 자기 입술에 갖다 댔다. 이윽고 그는 어린 숙녀를 의자에 앉힌 뒤 왼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기도 하고 오른손으로 턱을 문지르거나 귓가에 가발을 잡아당기는 한편 요점을 강조하려고 일어서서 숙녀의 얼굴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그 사이 마네트 양은 앉은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네트 양, 바로 제가 데려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저는 고객과 사무적인 관계를 맺을 뿐이라는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아가씨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아니, 아가씨는 그 후 텔슨 은행의 피후견인이 되었고 저는 텔슨 은행에서 다른 업무로 바빴죠. 감정이라. 제겐 그런 것을 위해 허비할 시간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평생 금전 업무를 처리하는 기계처럼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일상 업무에 관해 이렇듯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은 뒤 로리 씨는 두 손으로 아마빛 가발을 눌러 쓰고 처음의 태도로 돌아갔다. 아가씨,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아가씨의 가련한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만약 아가씨의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히 놀라실 테지만. 그녀는 정말로 놀랐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부디. 로리 씨는 달래는 투로 이렇게 말하며 의자 등을 잡고 있던 왼손으로 마네트 양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애원하는 손가락이 그를 어찌나 꽉 잡았던지 부들부들 떨렸다. 부디 흥분하지 마십시오. 업무일 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녀의 표정이 어찌나 심란했던지 로리 씨는 말을 멈추고 어쩔 줄 몰라 하다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말씀드렸듯 만약 마네트 씨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그저 호련히 조용히 사라지신 거라면 어디론가 감쪽같이 끌려간 거라면 추적할 방법은 없지만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면, 만약 그분에게 대단한 특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 바다 건너 저편에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도 두려워 수군거리지도 못할 정도로 특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백지조서에 아무 죄목이나 적어 넣어 상대가 누구든 몇 년이고 감옥이라는 망각 상태로 보낼 수 있는 특권 말입니다. 만약 그분의 아내가 왕이나 여왕, 귀족이나 성직자에게 남편 소식을 알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소용없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보배 출신의 박사, 이 불운한 신사의 이야기는 아가씨 아버지의 이야기겠죠.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그러죠. 해드리고 말고요.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로 있자니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침착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아가씨는 참 침착하시군요. 좋습니다. 업무일 뿐입니다.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처리해야 할 업무 말입니다. 자, 이 박사님의 아내가 아무리 대단한 용기와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해도 뱃속에 아이도 낳기 전에 이런 고통을 겪으셨다면, 그 아이는 딸이었죠, 선생님? 그래요, 따님이었죠. 괴로워하지 마세요. 업무일 뿐입니다. 아가씨, 만약 그 가련한 부인이 아기를 낳기도 전에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면, 아마 불쌍한 아기가 당신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물려받지 않게 차라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해야겠다고 결심하셨을 겁니다. 아니, 무릎 꿇지 마세요. 아가씨가 제게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발. 선생님은 친절한 분이니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업무일 뿐입니다.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군요. 내가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까? 우리 머리 좀 식힐까요? 자, 예를 들어 볼 테니 대답해 보세요. 9펜스의 9배는 얼마고 20기니는 실링으로 하면 몇 실링일까요? 계산해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가씨가 진정해야 제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호소에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가 천천히 일으켜 세우자 그의 손목을 잡고 있던 마네트 양의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가며 자르비스 로리를 어느 정도 안심시켜 주었다. 그래요. 그래야죠. 용기를 내요. 이건 업무일 뿐이에요. 아가씨에겐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네트 양. 아가씨 어머니께서 결정하신 일이에요. 남편을 찾으려는 부질없는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다가 세상을 떠나야 했을 때 어머니는 2살배기 딸이 탐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셨어요. 행여나 따님이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 해가 지나는 동안 병약해지시지 않았을까 걱정하느라 인생에 구름이 들이우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는 이런 말을 하는 내내 감탄과 연민이 뒤섞인 마음으로 마네트 양의 풍성한 금발을 내려다 보았다. 한편으로 벌써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한 자신의 머리를 떠올렸다. 부모님이 대단한 재산가는 아니었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게다가 그 재산은 어머니와 아가씨 앞으로 되어 있었죠. 그 후 현금이나 다른 재산이 새로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네트 양이 자신의 손목을 더 힘껏 잡는 것을 느끼며 말을 멈췄다. 특별히 시선을 끌었던 이마에 드러난 표정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한층 깊어 보였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발견되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많이 변하셨을 테지만 그거야 당연한 일이겠죠. 거의 폐인이 되셨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야 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살아계십니다. 아가씨 아버님은 파리의 옛 하인 집으로 옮겨가셨고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아가씨께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아가씨는 아버지께 삶의 의욕과 사랑, 딸의 도리와 휴식과 위안을 되찾아 들으십시오.
한바탕 그녀를 훑고 지나간 전율이 그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녀는 나지막하고 또렷하지만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꿈결에 말하듯 대답했다. 아버지의 유령을 보게 되겠군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령일 거예요. 로리 씨는 자신의 팔을 잡은 마네트 양의 손을 조용히 쓸어내렸다. 자, 보세요. 아가씨는 이제 최고의 소식과 최악의 소식을 모두 알았어요. 아가씨는 이제 불쌍하고 학대받은 신사분을 만나러 갈 거예요. 바다 여행과 육로 여행이 순조로우면 곧 아버지의 곁에 다다르실 겁니다. 그녀는 다시 똑같은 어조로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전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아버지의 유령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가지 더. 로리 씨는 그녀의 관심을 끄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 단어에 강세를 넣어 말했다. 아버님은 발견되셨을 때 다른 이름을 쓰고 계셨습니다. 본명은 오래전에 잊으셨거나 일부러 숨기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어느 쪽인지 물어보는 것도 소용없을 뿐더러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오랫동안 방치되셨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감옥에 갇히셨는지 조사하는 것은 무익하다 못해 해롭습니다. 지금은 어떤 조사도 그렇습니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한동안 프랑스 밖에서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국인이어서 안전한 저나 프랑스 정부의 신임을 얻을 만큼 막강한 텔슨 은행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한 서류 한 장 없습니다. 완전한 극비임무이기 때문이죠. 저의 자격증이고 입국 허가증이고 메모 따위가 모두 되살아났다라는 한 줄로 통하고 그 말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제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으시는군요, 마네트 양. 그녀는 지극히 침착하고 조용히 의자에 기대지도 않고 손을 엉덩이 밑에 깐 채 얼이 빠진 것처럼 앉아 있었다. 퀭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마치 새기거나 찍어 놓은 것처럼 이마의 마지막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네트 양이 그의 팔을 어찌나 꽉 잡고 있었던지 그는 억지로 떼어내려다 그녀를 다치게 할까봐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꼼짝 않고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다. 이윽고 험상궂게 생긴 여인이 호텔 종업원들을 앞세우고 달려왔다. 로리 씨는 흥분한 상태에서도 그 여인이 붉은 피부에 붉은 머리칼을 지녔고 꽉 끼는 특이한 옷을 입고 나무주걱처럼 생긴 근위병 모자 또는 스틸턴 치즈처럼 생긴 보닛을 썼음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곧장 달려와 억센 손으로 그의 가슴을 잡고 가까운 벽으로 밀어버렸다. 이로써 그 불쌍한 숙녀에게서 그를 떼어놓는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었다. 모두 뭘 보는 거야? 여인은 호텔 종업원들에게 소리쳤다. 여기 서서 나만 쳐다보지 말고 가서 뭐든 가져오는 게 어때? 내 얼굴이 뭐 볼 게 있다고, 안 그래? 가서 뭘 좀 가져와. 스멜링 솔트랑 찬물, 식초. 어서. 안 가져오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곧바로 종업원들이 아가씨를 회복시킬 물건을 가지러 흩어지자 부인은 환자를 소파에 가만히 눕히고 능숙한 손길로 부드럽게 돌봐주었다. 아가씨를 귀하신 몸이나 귀여운 참새라고 부르며 대단히 자랑스럽고 소중하다는 듯 그녀의 금발을 어깨에 펼쳤다. 거기 갈색 옷 입은 양반. 그녀가 화난 얼굴로 로리 씨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가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는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가씨를 봐요. 예쁜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까지 차가워졌잖아요. 그러는 게 은행원다운 거예요? 로리 씨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몹시 당황해하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층 애처로운 연민을 느끼며 겸손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한편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로 호텔 종업원들을 몰아낸 억센 여성은 아가씨가 점점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툭 떨군 아가씨의 머리를 자기 어깨에 기대게 하고 위로했다. 이제 좋아질 겁니다. 로리 씨가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갈색 양복 당신에게는 전혀 고마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운 아가씨를. 저 부탁인데. 로리 씨는 연민과 겸손으로 또다시 주저하다 입을 열었다. 프랑스까지 마네트 양과 동행해 줄 순 없겠소?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억센 여자가 대답했다. 만약 내가 짠물을 건너야 할 운명이라면 신께서 나를 이런 섬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겠소? 대답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까다로운 질문이었다. 자르비스 로리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뒤로 물러났다.